바닷바람이 먼저 저를 반깁니다. 육지에서야 흙냄새가 먼저 코를 치고 장작 타는 냄새가 뒤를 따라오는데 오늘은 짠내가 앞장섭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누군가가 공손히 고개를 숙입니다. 백제에서 오신 도공 맞으십니까? 맞습니다. 저는 백제 왕실 가마에서 그릇을 굽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그릇이 아니라 제 인생이 화로 위에 올라간 기분입니다. 잠깐,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자기는 흙을 굽는 일인데요. 그런데 바다 건너 왕실은 완성된 그릇이 아니라 저 같은 기술자를 직접 불러들이려 했을까요? 그리고 중요한 질문 하나. 기술이란 건 도대체 누구의 것일까요? 나라의 것일까요? 아니면 장인의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백제 그리고 외국, 그러니까 지금의 일본으로 이어지는 바닷길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는 들으시는데 오해가 없도록 외국을 일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당시 백제는 바다를 잘 쓰는 나라였습니다. 강을 끼고 바다로 나가고 바다로 받아들이는데 익숙했죠. 오늘날처럼 여권도 없고 출입국 심사대도 없었지만 대신 더 확실한 게 있었습니다. 바람과 파도, 그리고 사신이라는 이름의 공식 출장. 기록을 들여다보면 백제가 일본에 사신을 보내고 또 일본이 백제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삼국의 공식 기록이나 전승들 그리고 일본 측 오래된 기록들에도 한반도에서 건너간 기술자와 학자 이야기가 종종 섞여 있습니다. 그걸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이런 거죠.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인재를 파견합니다. 왕실 식탁에 올라가는 그릇이 깨끗하고 단정해야 하는 건 단지 보기 좋으라고만 그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실 그릇의 품격이 곧 나라의 품격이던 시절입니다. 그 시대의 기술자는 그저 손재주 좋은 사람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왕실에 붙어 있는 장인은 나라의 품격과 체면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의 기술자 파견은 단순한 교류가 아니었죠. 저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국가 브랜드 샘플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도자기 만드는 기술은 생각보다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흙을 빚어 말리고 굽는 것까지는 비슷해 보여도 어떤 흙을 어떻게 섞느냐, 어느 온도에서 얼마나 오래 굽느냐, 가마의 구조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결과물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특히 높은 온도에서 단단하게 구워지는 그릇은 물이 잘 스며들지 않고 오래가서 귀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탐을 안 내겠습니까? 자,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제 이름은 도림입니다. 제 이름이 어떻든 그건 이 이야기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백제 왕실 가마에서 도자기를 굽는 도공이고 오늘은 일본으로 출장을 왔다는 사실입니다. 백제 출발 전날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가마 앞으로 갔습니다. 가마는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짐이라 해봐야 대단치 않습니다. 옷 몇 벌, 작은 칼, 흑손, 줄 같은 것.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짐. 손끝에 익은 감이라는 것이죠. 불을 다루는 일은 글로 다 적을 수가 없습니다. 장작의 습기, 바람의 방향, 불길의 색, 제가 날리는 타이밍. 그건 몸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했겠죠. 장인을 데려오면 기술도 따라온다. 출발 당일 왕실에서 나온 관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가마를 지어주라. 그리고 그릇을 구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라. 말은 정중했지만 뉘앙스는 분명했습니다. 보여줘라가 아니라 해내라에 가까운 말이었죠. 참고로 출장 조건을 적은 문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언제 돌아오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글로는 정중했는데 여백만큼은 아주 넓더군요.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출장 기간은 얼마나 될까? 다시 돌아올 수는 있을까?
내가 가르친 기술이 언젠가 내 나라 백제의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아, 이런 걱정이 너무 무겁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장인에게는 이런 걱정이 늘 따라다닙니다. 내 손으로 가르친 것이 누군가에겐 축복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경쟁이 되니까요. 배는 생각보다 작은 세상입니다. 파도가 세게 치면 계급도 잠깐 흔들립니다. 귀족이나 무장이나 장인이나 결국은 같은 비린내를 맡으며 같은 물을 마십니다. 바다 위에서 며칠. 날씨가 좋으면 짧게, 나쁘면 길게.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다에서는 시간이 길이가 아니라 무게로 느껴집니다. 배가 출렁일 때마다 내 결심도 출렁입니다. 일본의 항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맞이하는 태도가 생각보다 극진했거든요. 마치 귀한 손님이자 귀한 물건을 동시에 맞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곳의 관리가 제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왕실에서도 좋은 그릇을 쓰고 싶습니다. 백제의 그릇처럼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조금 풀리다가도 다시 조여왔습니다. 좋은 그릇을 쓰고 싶다는 말. 그 말이 순수할 수도 있고 아주 전략적일 수도 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가마자리부터 보러 다녔습니다. 가마는 아무데나 지을 수 없습니다. 땅이 단단해야 하고 물이 가까워야 하고 장작을 구하기 쉬워야 하고 바람이 너무 세게 치면 안 됩니다. 바람길을 잡고 불길이 지나갈 길을 만들고 열이 빠져나갈 구멍도 계산해야 합니다. 온도계가 없는 시대라 장인은 불빛의 색과 연기 냄새로 온도를 읽어야 하죠. 여기서 역사적 사실 하나만 살짝 얹어볼까요? 일본 고고학 쪽에서는 어느 시기부터 일본 열도에서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구워진 단단한 그릇이 나타나고 그 기술적 특징이 한반도 계통의 가마 구조와 닮아 있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물론 모든 걸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람과 기술이 바다를 건넜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가마를 짓는 동안 저는 통역을 사이에 두고 현지 장인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처음엔 서로를 재료처럼 봤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이 얼마나 빠른가를 봤고 그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려줄 것인가를 봤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갑자기 아주 인간적인 장면이 튀어나옵니다. 한 장인이 제게 조용히 묻더군요. 백제에서는 그릇에 이름을 새깁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이름을 새기면 들키죠. 실수도 욕심도 다. 그러자 그 장인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달라도 사람의 웃음은 그 느낌이 비슷하거든요. 문제는 흙이었습니다. 백제에서 쓰던 흙과 이곳의 흙은 같지 않았습니다. 입자가 다르고 섞인 성분도 다르고 물을 머금는 느낌도 다르죠. 그릇은 결국 흙의 성격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 땅의 흙을 매일 만졌습니다. 손바닥으로, 손가락 끝으로, 눈으로. 이 흙은 고집이 세군요. 제가 혼잣말을 하면 옆에 있던 장인이 통역도 없이 알아듣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도자기를 굽는 장인들끼리는 말이 통하지 않아도 흙과 불 얘기만 하면 이상하게 통하거든요. 도자기는 대충 굽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초벌로 형태를 단단히 잡은 다음 유약을 입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굽는 재벌 과정에서 질감을 완성하죠. 이 순서 하나가 흔들리면 그릇도 마음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소성. 불을 붙이고 장작을 넣고 온도를 올립니다. 가마 앞에서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그릇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구워지는 것 같아서요. 불길이 안정될 때쯤 저는 잠깐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이 맑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고향 생각이 나더군요. 사비에 가마든 내가 떠나온 그 어디든 익숙한 그 흙냄새가 나는 곳.
여기서 또 가벼운 양념을 하나 얹자면 삼국시대의 교류는 단순히 물건을 주고받는 정도가 아니라 종교와 의례, 문자와 학문, 기술이 함께 오갔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불교의 전례 같은 것도 결국은 사람이 건너간 이야기죠. 기술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누군가의 손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가마 문을 열던 날 저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뜨거운 공기와 함께 재와 흙냄새가 확 올라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릇이 보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약은 고르지 않았고 색도 제가 생각했던 그 색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새로운 땅에서 태어난 그릇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은 의외로 복잡했습니다. 기쁨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묘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내 기술이 여기서 뿌리 내린다는 뜻은 곧 내가 없어도 이곳이 굴러간다는 뜻이니까요. 장인에게 대체 가능하다는 말은 축복이자 공포입니다. 그날 밤 일본의 귀족이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그릇을 만지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단단함이라니, 이런 맑은 소리라니. 그릇을 두드릴 때 나는 맑은 소리에 다들 신기해했습니다. 칭찬은 넘쳤는데 정작 제 몫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은 아무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잔을 받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나는 여기서 무엇이 되는 걸까? 손님일까, 스승일까, 혹은 붙잡아둘 사람일까? 며칠 뒤 관리가 제게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조금 더 계셔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 장면 현대식으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테니 여기서 계속 같이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여러 장면이 겹쳤습니다. 고향의 가마, 가족, 왕실의 명령, 그리고 눈앞에 새로운 가마. 저는 돌려 말했습니다. 가르칠 것은 가르치겠습니다. 다만 저는 백제의 흙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들이 다 알아들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적어도 제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사람은 어디서나 삽니다. 그 시대의 장인이었던 저도 여러분과 비슷하게 출장을 가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머릿속으로 날짜를 세어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은 타국에서도 메신저로 소식을 전할 수 있지만 저는 밤하늘을 통해서만 안부를 전할 수 있었다는 것뿐입니다. 그저 이런 생각만 남깁니다. 내가 가진 재주와 능력은 나를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재주가 나를 데려간 곳에서 나는 나로 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손끝이 당신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먼 곳에서 부른다면 당신은 기꺼이 떠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익숙한 자리를 지키게 될까요? 바닷바람은 오늘도 짭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어떤 그릇을 만들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바꿀지는 늘 그 바람을 맞는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역사풍자극장 백제 왕실 도공의 일본 출장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맛있는 역사 한 그릇 차려 올리겠습니다.